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 재정학 기출문제 11번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요 다음 우리나라 조세 중에서 목적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목적세는 자주 출제가 돼요.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거 기출문제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해설에도 넣어놨습니다. 예산 통일의 원칙의 예외로서 어느 특정 목적에만 세금을 쓰도록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국세에서는요,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교육세, 교통세, 에너지세, 그리고 환경세 이런 것들이 목적세에 해당하고요. 지방세에서는요, 지역자원시설세랑 지역교육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담배소비세가 목적세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메모리 암기하시는 게 우선 중요하니까 뭐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좀 보시죠. 시점 간 소비 선택 모형을 이용해서 이자 소득세 부과가 개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앞에 문제에도 있었는데 이자 소득세잖아요. 내가 이자율을 얼마 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금을 내니까 이자율에다가 세금을 이렇게 내게 되면 R을 밖으로 빼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이자율이 10%였는데 거기서 20% 이자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20% 빼고 남은 8%가 나의 이자 소득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요거 예산선하고요 현재 소비, 미래 소비 그거를 가지고 봐야 되죠.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자, 이자 소득세가 만약에 없었을 때 여기 초기 부존점이라고 하면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를 초기 부존점이라 했을 때 내가 Y0와 Y1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의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축자가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입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1, 마이너스는 뺄게요. 플러스 R이었었는데 이게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1 마이너스 T의 R 이렇게 해서요. 대괄호도 넣으시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근데 이제 마이너스는 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현재 소비의 가격이죠. 이해 가시죠? XY 하면은 이 X축에 있는 수평축에 있는 게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현재 소비의 가격을 미래 소비의 가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완만하게 회전 이동하게 됩니다. 요걸 축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연두 색깔에 해당하는 저축자 같은 경우는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이렇게 차입자 같은 경우는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자,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강볼록하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저축자 이렇게 차입자는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뭐 둘 다 그리면 정신 없으니까 하나만 이렇게 그릴까 했는데 하나에다 그냥 다 그려볼게요. 이해하실 것 같아서 차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기억 봅시다. 미래 소비로 표시한 현재 소비 여러분 미래 소비로 표시한 관심사가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 뭐가 미래 소비로 표시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예산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빨간 색깔에서 이렇게 변하니까 완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하락했다. 맞는 표현이죠. 이해 가시죠? 예, 예산성 기울기 완만해진 거 알 수 있고요. 자,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있는데 대체 효과는 어떻게 돼요? 이자 소득세를 부과해가지고 발생하는 대체 효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소비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현재 소비의 가격이 상대 가격이긴 한데 이렇게만 표시를 할게요. 하락합니다. 자, 그럼 대체 효과 때문에 싸진 현재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미래 소비는 감소시키죠. 현재 소비 반대를 저축이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니은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현재 소비가 증가하고 맞죠. 그리고 저축은 감소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 효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소득 효과는 저축자냐 차입자냐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 나눠서 봅니다. 이렇게 저축자인 경우, 차입자인 경우. 저축자인 경우는 여기 어떻게 돼? 실제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얘는 실제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까 현재 소비는 감소하고요. 미래 소비는 차입자 같은 경우는 현재 소비가 증가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소득 효과는 현재 소비가 감소, 미래 소비 감소. 여기 보시면 미래 소비도 감소. 요거는 둘 다 정상제니까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원래는 앞에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체 효과는 맞고요. 소득 효과는 저축자냐 차입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원래는 이것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실제 소득이 감소함으로 여러분 차입자는 실제 소득이 증가하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저축자는 실제 소득이 감소하죠. 이해 가시죠? 아니, 그러면 실제 소득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도 저축자냐 차입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사실 틀리단 말이야. 리을도. 그러면요, 정답을 찾을 때 맞는 것은 기억 니은만 해당을 해요. 그게 보기 지문에 없잖아. 아니, 그러면 정답 없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출제하신 분들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현재와 미래 소비할 때 지금 이자소득세는 차입자보다는 이자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사람이니까 저축자가 기본적인 관심사 디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축자인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소득이 요거니까 감소하게 되고요. 현재 소비, 미래 소비 다 감소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둘 다 맞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저축자라는 뭐 그런 게 좀 있거나 그러면 더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었는데 아무 얘기 안 하면 또 저축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차입자랑 저축자 다 얘기하는데 재정학에서는요, 저축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제 책에도 이렇게 이자소득세 부과할 때 여기를 대상으로 과거 기출 문제도 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관심 포인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요즘 유행하는 게 박스를 줬는데 다음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하면요, 진짜 웃긴 게 모두 고르는 게 정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험장 가면 아니야, 여기 중에서 뭐 하나는 좀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 고르는 게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꼭 우리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뭐 회계사 경작이라든가 요즘 유행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진짜 생각하지도 않고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두 고를 때 너무 겁내지 말자 뭐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만 하시죠. 자, 다음 13번 한번 볼게요. 자, 하루에 T, 근데 T가 24보다 작습니다. 노동과 여가에 배분하는 근로자의
노동소득은 조세 부과가 앞에서는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공호를 받고요. 지금은 조세 부과가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조세 부과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조세 부과가 기업의 재무 구조, 재무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죠. 자, 지금은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임금률이 W이고요. 여기에다가 세율 T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프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가를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은 노동을 해서 소득을 벌 것인가? 그래서 효용함수는 여가가 지금 L이야.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이 오히려 H예요. 왜 H인지 모르겠는데 힘들어서 힘들다 H인 것 같고 레저해서 여가가 L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소득은 M. 자, 무차별 곡선은 아무 얘기 안 하면 여가 소득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상정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예산제약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나의 소득은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여기도 잘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W가 바로 여가의 가격입니다. 여가를 얼마나 누렸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비근로소득이 따로 없잖아요. 24시간 만약에 T시간 일을 하는 건데 일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되면 최대 얼마까지 여가를 제로로 해서 다 돈을 벌게 되면 저거 T라고 쓸게요. W에다가 T, 이게 바로 나의 예산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를 같이 빼요. 너 노동 얼마나 했니? H가 노동 시간이지. 근데 H를 다시 씁니다. 이거는 전체 T시간에서 여가를 뺀 시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지금 다각도로 제가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근데 보통 칠판에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죠. 수평축에 여가 기준으로 놓고 여기 소득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24시간이면 24시간 토탈 시간이죠. 토탈 시간. 자, 그리고 여기는 전체 토탈 시간에다가 W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요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W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효용 극대화되는 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얼마 이렇게 효용 함수로 해서 A 효용 극대화 선택점 이렇게 됩니다. 요거 여기서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비근로소득 하나 있으면 비근로소득 있어가지고 위에 올라가는 선형 누진세 하는 거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그 정도까지만 하세요. 더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가성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세금 부과 전의 예산선은 이겁니다. 내가 벌게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 시간당 당신은 얼마나 법니까? 시간당 10,000원입니다. 몇 시간 일을 하셨나요? 8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전체 시간에서 여가를 뺀 시간, 그게 노동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80,0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비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근로소득이 되고요. 자, 세금을 때렸는데 어디다 때렸습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율을 근로소득에 때렸어. 이게 근로소득이잖아. 그러니까 스몰 임금률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바로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시간당 임금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게 W면 예산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예, 맞아요. 1-t에 W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셨죠? 자, 세로축의 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24 요거랑 똑같아요. 시간당 임금률이 줄어들었으니까 1-t의 W에다가 T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요 맞아요. 요거. 오케이. 세금 부과 후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산식 관련해서 출제는 돼요. 우리 과거 기출 보면 요걸 뭐 플러스로 넣거나 뭐 등등 해서 약간
약간 숨은 그림 찾기 장난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 좀 잘 보시면서 그냥 암기를 해 두세요. 여기에는 있지 않지만 비근로 소득이 있다? 그럼 V라는 비근로 소득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이 올라가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정도. 자, 3번. 여가가 정상제라면 노동 공급은 여러분 이렇게 변했을 때 텍스를 부과했을 때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봐야죠. 대체효과는 예산선의 기울기를 보셔야 되는데 빨간 색깔로 있다가 파란 색깔로 되면 수평축에 나와 있는 여가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가의 가격이 하락해요. 여가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지금 여가가 L이라 했으니까 근데 L이 또 노동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가라고 쓸게요. 노동을 증가시키고 여가를 증가시키고 노동을 감소시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소득효과가 있습니다. 소득효과는 실제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가 봐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예산선의 영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쭈그러들었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소득이 하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 얘기 안 하면 여가는 정상제다라고 보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제인 여가는 실제 소득이 하락했으니까 여가는 하락했고 노동은 증가했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세금을 때리게 되면 내가 받는 임금 수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를 부과해서 임금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대체 효과가 거의 뭐라고 그러면 돼요? 상식 효과. 아니, 내가 텍스가 부과돼서요. 이렇게 받는 임금률이 시간당 10,000원이었는데 20% 세금 때리면 8,000원으로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의 효과가 대체 효과인데 일할 맛이 안 나요. 네, 노동시간 줄어들게 되고요. 오케이? 자, 실제 소득에 의해서 소득 효과는 우리 삐딱선이 효과니까 반대로 돼요. 노동을 오히려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임금률이 하락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인 상식 효과가 크면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소득 효과가 크면 노동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 큰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가가 정상제라면 두 개가 반대로 작동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가 세금을 때렸어. 일할 맛이 안 나. 노동 공급 감소. 삐딱선이 효과보다 크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거지. 자, 우리 이게 예전에는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식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주로 틀리게 하는 것은 요걸 잘 보시면 되는데 직관적으로 내가 일을 했을 때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인데 임금률이 줄어든데 일할 맛이 안 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바로 노동 공급 줄어드는 거 그걸 알 수 있고요. 삐딱선이 효과는 아니 내가 임금이 하락했는데도 더 해야 된다. 그 효과. 그래서 우리가 늘상 뭐라 그럽니까?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게 되면 많이 들어보셨죠? 노동 공급 곡선의 후방 굴절한다. 그거 보셨잖아요. 오케이? 자, 근데 요거 잘 보세요. 뭐냐면 여가가 열등제라면 실질 소득이 하락했을 때 열등제가 된다라고 하면요. 열등제는 뭐예요? 소득이 변했을 때 그 증가 방향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소득이 하락했는데 여가는 오히려 증가해요. 노동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열등제인 경우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상관없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모두 같은 방향이어서 이것도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노동의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방 굴절하는 경우가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조세부가가 저축에 미치는 효과랑 조세부가가 노동에 미치는 효과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도 난이도가 우리 재정학에서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이고요. 경제학의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꼬아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드리잖아요. 그걸 몇 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시게 되면 이쪽 파트는 오히려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다음 14번.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설명. 네, 앞에는 조세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이번엔 조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오케이? 이거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아니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투자할 때, 공장을 만들 때 이 자본가 입장에서는 공장의 기계 같은 것들 구입해야 되잖아요. 제가 학원을 만든다? 전자칠판을 구입한다? 그거 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저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본재를 보유하고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야. 경작에서는 언제나 비용이 다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전자칠판을 이렇게 구입하지 않고 이 돈 가지고 그냥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 저축을 통한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잖아. 그런 것도 다 비용으로 간주해야죠. 그러한 유저 코스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목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 실질 이자율로 바꾸지 마세요. 인플레이션율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감가상각률 이렇게요. 자, 다시 얘가 노미널 화폐 가치로 나타낸 명목 이자율이고요. 피셔 가설에 의해서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입니다. 물가 상승률이야. 그걸 빼면 요게 실질 이자율이라고. 근데 실질로 굳이 바꾸지 마세요. 객관식 할 때는 요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게 뭐다? 감가상각률. 감가상각률. 이게 비용인 거죠. 그래서 이걸 명목가치로 표현하려면 여기다가요, 자본재 가격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요. 근데 요거보다는 요 가로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2번 한번 보시면 가속상각을 채택하면, 이게 감가상각을 빠르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자본재, 전자칠판, 우리 기본서에 제가 표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봤었잖아요. 아니, 전자칠판을 사용을 10년 하는 거 감가상각해서 10년씩 해서 감가상각되는 걸 계산하는 것보다 5년으로 가속상각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유저 코스트가, 비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되고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낮추게 되고요. 그래서 투자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다음 3번. 자본 스톡의 사용자 비용 탄력성이 클수록, 약간 이건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봐보세요. 이게 뭐예요? 자본 스톡이 그냥 K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칠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 비용입니다. 사용자 비용.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야. 자, 이게 유저 코스트가 탄력성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낮춰준다고 할게요. 자, 다시. 정부가 왜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촉진을 위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이런 가속상각 등 이런 걸 통해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하락했어요? 떨어뜨렸어요? 근데 자본 스톡의 사용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아니 이렇게 되면 자본 스톡, 그냥 자본의 스톡, 그냥 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증가하겠지. 근데 증가하는 게 작을수록, 오케이? 그러면 뭐야? 자본이 증가했는데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작아,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떨어졌는데 얘가 크게 증가했다 할게요. 와, 이때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하락했을 때 투자를 왕창 해야겠구만. 이렇게 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 스톡의 자본의 사용자 비용에 대한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용을 깎아줘도
학원비를 깎아줘도 됐어 나 공부 안 해 이러면 효과가 없는 거지. 근데 학원 비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조세상의 투자 유인책 효과가 커진다. 탄력성이 클수록. 그러니까 작을수록 하면 안 되고 클수록 이래야죠. 아니면 얘가 작아진다. 이렇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 되게 자주 나오진 않고요. 이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에는 많이 암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공공재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부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기에 괜찮습니다. 오케이? 얘가 틀렸어. 잘 봐주시고. 다음 4번. 한계적인 투자 계획에서 나오는 세전 수익률과 실질 수익률과 그리고 투자 계획의 재원을 제공한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세후 실질 수익률. 세후니까 세금 낸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한계실효세율은 여러분 한계실효세율은 요거 어떻게 계산하는가 암기하셔야죠. 세전 이렇게 색깔별로 봐주세요. 이게 세후 이렇게 식이 정리되어 있어요. 뭐 PS 교수님 책에선 그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0보다 작을 때 그때 한계실효세율이 0보다 작을 때 투자를 촉진하게 되죠. 이거 자주 출제됩니다. 여러분 이게 0보다 작다는 건 뭐예요? 분모는 의미 없지. 가리세요. 0보다 작으면 세전에서 세후 뺀 게 어디가 더 큰 거야? 세후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세금 내는데 오히려 수익률이 높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은 거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언제 투자가 촉진되는가? 한계실효세율이 0보다 작을 때. 근데 여기서는요. 이게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이 같으면 요게 같으면 한계실효세율이 빵이 된다. 그러니까 음일 때 투자가 촉진된다는 거에 포인트 맞추시고요. 여기서 그게 빵이 되면은 그러면 한계실효세율은 0이다. 오케이. 알 수 있죠. 한계실효세율이 높을수록 투자가 위축되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특히 음이 될수록 투자가 촉진된다. 되게 유명한 지문이니까 그걸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 이게 케인작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케인작파는 엄청난 대공황과 같은 상황이 달라요. 불황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Y는 C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데 물론 이제 케인즈 상황에선 이자율에 또 크게 영향받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정부 지출 이렇게 있는데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더니 이때는 이자율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요거 암기하셔야죠.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또 증가하고요. 그래서 얘가 증가하고요. 그래서 정부 지출의 증가가 국민소득을 몇 배 이상 증가시키게 되는 승수효과 이렇게 가져온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의 대척점에 해당하는 게 고전학파 계통에 해당하는 통화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통화주의. 극단적인 고전학파는 좀 너무 그래가지고요. 그냥 통화주의 정도로 얘기하죠. 고전학파 계열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가 잘 작동되는 약간 호황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축효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이 자금이 제한되어 있는데 시멘트가 철근, 콘크리트가 제한되어 있는데 정부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철근과 시멘트를 갖다 쓰면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철근과 시멘트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경찰 공무원 많이 뽑아서 골목에 다 배치했어. 안전하고 좋잖아. 근데 나빠지는 건 뭐냐면 그래요. 그게 엄청 효율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민간의 시큐리티 관련된 산업이 다 망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Y가 C, I, 얘가 이자율인데 G. 자, 정부가 자금을 갖다 씁니다. 시중에 있는 자금에 대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금의 가격, 빌리는 가격이 이자율인데 그게 결정될 텐데 정부가 자금을 갖다 쓰게 되면은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몇 배 이상의 승수효과 비슷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크기가 큰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요. 얘가 정부가 자금을 갖다 쓰다 보니까
정부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증가로. 어떻게 시중에 자금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 빌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자율이 상승해서 민간의 투자가 이렇게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에서 구축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고 쓸게요. 화폐에 대한 공급과 화폐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돈을 빌리는 대가인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민간에 이렇게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축, 밀어내기,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짝 볼게요. 자, 1번 통화주의자는 경기 침체기보다 맞습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기는 누구다? 케인즈에 가까운 거고요. 경제 호황기가 이제 고전화에 해당하는 극단적인 고전학황. 그러니까 이게 통화주의 할 때, 화폐 할 때, 통화할 때 통 이렇게 쓴 거예요. 당연히 호황기에 구축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경기 침체기에는요, 자금이 되게 많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미래가 불안한데 뭔가 자금을 빌려가지고 투자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뭔가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성장할 것 같을 때, 막 AI뿐만 아니라 뭐가 확 일어날 것 같을 때, 그때 빨리빨리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AI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등등등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호황기라는 경제가 잘 작동될 때 구축 효과는 커진다. 맞고요. 2번. 국채 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이자율이 상승했죠. 이자율이 상승하면요.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이자율이 상승해. 외국의 이자율은 가만히 있어요. 요거까지는 해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돈을 갖고 있는,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 투자자들은 미국에 투자할까요? 우리나라에 투자할까요? 우리나라에 투자해야지. 이자율 많이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 미국이 연준에서 이자율을 올린다, 금리를 올린다. 왜 우리가 막 긴장해야 돼? 아니, 우리나라는 이자율이 낮은데 미국이 높으면 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죠. 그럼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달러의 가격인 환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달러가 들어오겠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달러의 유입으로 달러의 가격인 환율. 여러분 이거 달러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 원달러 해서 1달러당 1,000원이다 그러면 내가 1달러를 구입하기 위해서 금값, 사과값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를 얻기 위해서 1,000원 줘야 되는데 1,5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1,500원을 줘야 됩니다. 달러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지. 그래서 달러의 가격인 환율이 달러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걸 달러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요, 우리나라 원화로 표현하면요, 원화는 달러 대비 평가, 그러니까 평가라는 말 할 때는 보통 이제 원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 절상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화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오케이? 달러의 가격이 떨어지면 원화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자, 다시. 국채 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했는데 요까지는 보세요. 그럼 자본의 유입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 유입은 달러가 유입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달러의 가격이 어떻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게 사실 보통 환율이 하락 이렇게 표현하는데 평가라는 말은 주로 원화로 표현하는데 여기는 주어를 삼아줬어. 환율이, 달러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하게 되고요. 여러분, 달러의 가격이 비싸져야지 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미국에 1달러짜리 물건 사는데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500원 되면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우리가 외국 물건 사기가 힘들어요. 근데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요,
달러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미국 물건의 가격이 싸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치, 미국 물건을 많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수출은 감소하고요. 미국 물건의 가격이 싸지게 되니까 수입이 증가합니다. 미국 사람이 보기엔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지니까 수출이 감소하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봐주시죠. 자, 그리고요. 요 밑에 2번이 틀렸어. 요게 틀렸습니다. 요 밑에 국채가 전액 시중에 소화되는 경우랑 여기 4번, 5번은 중앙은행한테 인수하는 경우 있는데 요건 약간 거시경제까지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것까지 더 해서 거시경제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간단히 설명은 드릴 수 있어. 근데 초점은 뭐냐 하면은 여기 1번, 2번에만 초점 맞추시면 돼요. 이걸 시중에 소화하는 경우랑 중앙은행에 소화하는 경우랑 뭐가 있나 보면은 여기 잠깐만 그냥 아이디어만 보세요. 여러분 이자율이 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자금을 막 갖다 쓰니까 서로 쓰겠다고 하다 보니까 자금을 빌리는 대가인 이자율이 올라간다니까? 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요. 돈에 대한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근데 이 본드를요. 시중에 하게 되면 본드 가격과 이자율은 반대라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암기하셔야 되는데 시중에 하게 되면 본드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거를요. 중앙은행한테 한국은행 네가 이 본드 좀 사지. 그 돈 좀 빌려줘. 그러면 여기 자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앙은행이 인수하게 되면서 어떻게 본드를 중앙은행 한국은행에 줘요? 대신 뭔가 받아야 되잖아. 뭘 받겠어요? 그래요. 그걸 본원 통화를 하는데 통화량을 받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통화 공급도 같이 올라가는 거야. 이해 가세요? 아니면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원래 이것도 대부자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중앙은행한테 국채를 인수하게 되면 중앙은행에 국채를 받으면서 돈을 주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금에 대한 공급이 증가해. 그래가지고 이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자율이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 조금 여기서 핵심은 조금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이자율이 상승해서 투자가 위축되는데 이자율이 조금 상승하면 투자 위축도 조금 발생하겠죠.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채가 전부 시중에 소화되면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는 이자율이 크게 올라가서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는데 국채를 중앙은행한테 인수하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자율이 조금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있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찍어냈잖아.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죠.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요즘 인플레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만만한 게 돈이니까 돈을 막 팡팡팡 찍어내가지고 막 뿌리는 거야. 그러면 뭐 화폐 가격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실물, 뭐 부동산 이런 것들, 금 이런 거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5번 중앙은행이 그래서 국채를 인수하게 되면 시중에 소화하는 경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조금 올라가서 구축 효과가 작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승수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정도만 하고요. 더 하지 마세요. 더 하면 가성비 떨어집니다. 쓸데없이 경제학 공부하는 거야. 거시경제학 공부하고 싶으면 시험 합격하신 다음에 제 유튜브 강의를 보시고요. 거기까지 할 건 아니고 그런데 한 요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되시겠다 하면 그걸로 끝. 만약에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설프게 알다가 오히려 객관식에선 더 틀릴 수 있으니까 1번, 2번만 확실하게 보시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풀어봤는데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